미래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가 침묵하고 있었지만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은 인물들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 중심에 테이블 상석에 앉은 CEO 강진우가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날카로운 이성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몇 도는 더 낮아지는 듯했다. 안건은 미래테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미래타워의 최종 보안 시스템 점검이었다. 단순한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통제할 인공지능 퀀텀 코어의 심장이 될 곳이었다. 진우의 야심작이자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할 시험대이기도 했다. 홀로그램 스크린의 복잡한 데이터와 설계도가 떠오르자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데이터를 읽어내리는 것 같았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퀀텀 코어의 방어 시스템은 현존하는 모든 사이버 공격 유형에 대해 99.9%의 방어율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0.1%의 변수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며 이 역시 다중 백업 시스템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명료한 사실이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언제나처럼 부회장 최태석이었다. 그는 진우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았고 회사에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CEO 자리를 젊은 진우에게 내준 인물이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교묘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강 대표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하지만 99.9%라는 숫자가 오히려 불안하게 들리는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안전이야. 0.1%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바꿔 말하면 재앙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 아닌가? 최태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우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심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사회 멤버 몇몇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노련한 수법이었다. 진우는 잠시 최태석을 응시했다. 감정 없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최태석의 의도, 다른 이사들의 동요, 그리고 자신이 내놓아야 할 가장 효과적인 반박. 그는 입을 열어 논리적인 데이터로 최태석의 감성적인 주장을 완전히 분쇄하려던 참이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고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의 머릿속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맑고 부드러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창문에 나비가 앉았어요. 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햇살처럼 따스한 목소리. 그것은 분명 6살 딸 아라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라는 지금쯤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청일 것이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사고 과정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환청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최태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부회장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0.1%의 변수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타워는 완벽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의 단호한 어조의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그의 통제 아래로 들어왔다. 최태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회의는 2시간 넘게 더 이어졌고 진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지휘했다. 하지만 그의 의식 한구석에는 아까 들었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감정, 특히나 죽은 아내와 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그가 가장 피하고 싶은 변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성공과 완벽함만이 상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딸 아라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가장 큰 실패를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진우는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발 아래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공사가 한창인 미래타워의 골조가 유독 눈에 띄었다. 저것이 그의 왕국이자 요새였다. 하지만 그 어떤 성취감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었다. 어쩌면 그저 피곤해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최고급 세단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진우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다시 딸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명 같은 정적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아내는 늘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세상에는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그리고 아라는 그 어떤 아이보다 섬세한 마음을 가졌으니 아빠가 먼저 그 마음을 읽어주려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 그에게 마음이란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의 오류 같은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저택은 불필요할 정도로 고요했.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메아리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곧장 2층에 있는 아라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커다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지만 아라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후 아이는 말을 잃었다. 필요한 대답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항상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 보였다. 소아정신과 의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한묵증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침묵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딸의 뒤로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보았다. 유치원의 풍경이었다. 커다란 창문이 그려져 있었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림을 훑어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숨을 멈췄다. 창문틀 위에 서툰 솜씨로 그려진 노란색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디테일. 하지만 오늘 회의 중에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미지였다.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 것이다. 아이들은 상상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과로로 헛것을 들었을 뿐이다. 완벽한 우연의 일치. 아라야. 그가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작은 소리로 내 하고 대답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니?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늘 어려웠다. 네. 아이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단답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림 속 나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나비는 뭐야? 유치원에 나비가 날아 들어왔어?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다. 아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진우는 그 눈빛 속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방을 나왔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그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지만 알 수 없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단순한 우연.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총동원해 방금 전의 경험을 분석하고 해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그가 평생 부정해온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가능성이 아주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만약 그것이 환청이 아니었다면, 만약 자신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딸아이의 생각을 들은 것이라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강진우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을 믿는 미래테크의 CEO. 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로 시선을 돌렸다. 일에 집중하면 이 쓸데없는 생각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차가운 이성의 갑옷을 껴입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까지 창문에 앉아 있던 노란 나비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어젯밤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논리와 이성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밤사이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극심한 피로가 빚어낸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딸 아라는 작은 손으로 포크를 쥔 채 시리얼을 깨작이고 있었다. 아이의 침묵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공기 같은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이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소란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어제까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경제면의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것이 그의 세계였다. 예측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현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온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어리석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한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어제의 일이 사실이라면 그 연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그렸다. 파란색 코끼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현실에는 없는 엉뚱한 이미지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나 착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그가 막 신문을 넘기려던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라의 목소리였다. 아빠. 진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라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아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우유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코끼리는 회색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에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 그것은 자신의 비현실적인 상상에 대한 아이의 논리적인 반박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과 내용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다시 한번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딸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유치원 가방을 챙겼고 그는 기계적으로 아이를 따라 나섰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유치원으로 가는 길에 잠시 서점에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가장 최신의 뇌과학과 양자역학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텔레파시, 공감각, 인간의 잠재의식, 그가 평소라면 미신이라 치부했을 단어들이 적힌 책들이었다. 그는 이 현상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모든 보고를 뒤로 미루고 책상에 틀어박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잡한 이론과 가설들은 그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정말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또다시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고 긴급한 아라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나 이미지가 아니었다. 당황스러움, 창피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생생한 감정의 파도였다.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그림 물감을 엎질렀어. 하얀 원피스가 온통 파란색으로 얼룩졌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마치 아라가 바로 옆에서 울먹이는 것 같았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것은 확인해 봐야만 했다. 이것마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유치원으로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사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아라 학생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냥 아빠로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전화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횡설수설했지만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아, 강진우 아버님이시군요. 별일 아닙니다. 아라가 미술 시간에 그림 물감을 엎질러서 옷이 좀 더러워졌어요. 아이가 조금 놀란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교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진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얀 원피스, 파란 물감, 아라의 생각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 그는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딸의 마음속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도 논리도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기적 혹은 저주였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당신은 너무 머리로만 살아가. 가끔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봐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현상이 아니라 딸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을 잃어버린 딸이 자신에게 보내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 그는 처음으로 딸아이의 침묵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녹아내리고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잃어버렸던 부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그 시각 미래테크의 또 다른 그림자 속에서는 다른 종류의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다.
부회장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업계에서 실력은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전직 보안 전문가였다. 최태석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뱀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대규모의 공격을 원하는 게 아닐세. 그저 작은 흠집, 아주 사소한 오류처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해. 강진우의 완벽한 퀀텀 코어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기만 하면 되네. 그의 목표는 당장의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이사회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진우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계획이었다. 그는 강진우의 오만함과 완벽주의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작은 균열에도 강진우는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 모습은 이사회에게 불안정한 리더로 비칠 것이었다. 미래타워의 건설 현장을 통제하는 임시 네트워크, 그곳이 좋겠군. 데이터가 몇 분 정도만 불안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게. 원인은 서버 과부하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최태석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노련한 전략가처럼 차분하고 잔인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미래테크의 중앙관제실에 조용한 경고음이 울렸다. 미래타워 건설 현장에 환경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버 일부가 순간적으로 다운되었다가 복구된 것이다. 3분 남짓한 시간이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구되었고 초기 진단 보고서에는 순간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과부하라고 기록되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글리치였다. 보안팀장 역시 진우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보고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딸과의 기이한 연결을 경험한 이후 그는 데이터 너머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난 너무나도 사소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건. 이사회에서 최태석이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단순 과부하로 종결하지 마시오. 해당 시간대에 모든 로그 기록을 한 줄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는지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내가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퇴근할 생각하지 마시오. 보안팀장은 CEO의 과민한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진우는 사무실 홀로그램에 미래타워의 설계도를 띄웠다. 수만 개의 센서와 데이터 라인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초자연적인 현상과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아직 적의 얼굴을 몰랐지만 그 존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누구도 갖지 못한 비밀 무기가 있었다. 바로 6살 딸아이의 침묵 속 외침이었다. 그날 이후 강진우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미래테크의 CEO로서 그가 살아가는 냉철한 현실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그만이 엿볼 수 있는 딸 아라의 침묵 속 마음의 세계였다. 그는 이 기묘한 능력에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그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 처음에는 단어와 이미지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문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서재에서 복잡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으로 햇살 좋은 공원의 풍경과 솜사탕의 달콤한 맛,
그리고 그네가 하늘로 솟구칠 때의 짜릿한 감각이 스며들어 왔다. 그것은 아라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소망. 예전에 그였다면 아이의 마음 따위는 헤아릴 겨를도 없이 일에만 몰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 소파에 인형을 앉혀놓고 혼자 놀고 있던 아라에게 그가 말했다. 아라야,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갈까? 아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커다란 눈이 동그래졌다. 진우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놀라움과 기쁨의 파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공원에서 진우는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딸에게 집중했다. 그는 아라가 솜사탕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네를 더 높이 밀어주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가 아이의 마음을 읽고 행동할 때마다 아라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라는 1년 만에 처음으로 3단어 이상의 문장을 말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는 굳어진 심장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부성이라는 감정이 서툴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능력이 어쩌면 신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갇혀 딸마저 잃어가던 자신을 구원할 동아줄. 그는 이 소중한 연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행복의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랐다. 진우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아라의 방이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침대 위에서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식은땀에 젖은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라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응? 그가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도 그 공포가 전염되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파편들이었다. 눈앞에서 거대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내리는 소리. 밤하늘을 배경으로 강철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지는 모습. 뜨거운 열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의 매캐한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뒤섞인 혼돈의 아우성. 그 모든 이미지는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래타워, 자신이 건설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진우는 아이를 안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공포와 자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끔찍한 이미지가 뒤섞여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무서운 꿈, 꿨어. 아이는 간신히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예언이었다. 혹은 경고. 그는 밤새도록 아라의 곁을 지켰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미래타워의 실루엣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난번의 사소한 네트워크 오류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태석의 의문스러운 미소도 함께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아이의 악몽과 회사의 보안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아라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낮 동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진우는
미래 타워에서 벌어지는 참사의 조각들을 함께 보았다. 어떤 날은 수많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끔찍한 상상이었고, 어떤 날은 건물의 심장부인 퀀텀 코어 서버실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었다. 그 이미지들은 항상 파편적이었지만 한결같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아라에게 낮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아이가 그리는 그림들은 여전히 아이의 시선으로 본 평범한 세상이었지만 그림의 구석구석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마치 밝은 풍경화에 튄 먹물 자국처럼 진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미래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폈다. 그의 갑작스러운 완벽주의에 가까운 지시의 담당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밤낮으로 설계도를 보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하며 아라의 악몽 속 이미지와 일치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나 보안상의 허점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다. 시스템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데이터상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라의 또 다른 악몽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보았다. 그것은 타워의 최상층부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VIP 전용 통로의 천장에 설치된 환기구 덮개였다. 꿈속에서 그 덮개가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 무언가를 설치하는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해당 구역의 24시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늦은 밤, 공사가 중단된 스카이라운지는 유령의 성처럼 고요했다. 그는 도면과 대조하며 아라의 꿈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환기구를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예리한 눈으로 덮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덮개를 고정하는 나사 중 하나의 머리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한 극힌 자국이나 있었다. 누군가 특수 공구를 이용해 덮개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는 증거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의 악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일에 대한 투시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한 성에 몰래 침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태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사머리에 극힌 자국 따위는 이 사회를 설득할 증거가 되지 못했다. 내 6살짜리 딸이 꿈에서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끌어안은 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올려다보았다. 저 너머의 어둠 속에 자신과 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재앙의 씨앗이 심어져 있을지도 몰랐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 미세한 극힌 자국은 강진우의 세계에 던져진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딸의 악몽을 해석하는 관찰자에 머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이미 성벽 안으로 잠입해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의 전쟁은 고독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 출처를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은 타인의 눈에 비이성적이고 편집증적인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들마저도 완벽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 지휘 본부로 삼았다. 그는 미래타워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인 보안 로그나 보고서가 아닌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기록되는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직접 파고들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출입 기록, 자재 반입 목록, 그리고 타워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 패킷 흐름을 분석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라의 악몽이라는 희미한 나침반이 있었다. 그의 기행은 곧바로 부하 직원들의 의구심을 샀다. 특히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보안 총괄팀장인 박 실장은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박 실장은 진우가 사소한 네트워크 오류에 집착하고 이미 수십 번의 검증을 통과한 구역에 CCTV 영상을 몇 시간이고 돌려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CEO가 아내를 잃은 충격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박 실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우려와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 있는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일이지? 대표님께서 최근 지시하신 업무들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보안팀의 역량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구체적인 위협 정보라도 있으신 겁니까? 박 실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충신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진우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박 실장을 마주 보았다. 그는 최대한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 나는 데이터 너머의 패턴을 보고 있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뿐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내 직감을 믿어주게. 직감이라는 단어에 박 실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알던 강진우는 직감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씁쓸함을 느꼈다.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파리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는 거미처럼 진우의 이상 행동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진우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태석은 강진우가 무언가 냄새를 맡았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강진우가 의심의 싹을 틔웠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있어 위험한 변수였다. 그는 진우의 의심을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더 교묘하고 대담한 함정을. 최태석은 자신이 고용한 해커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강진우가 내부의 적을 찾고 있는 것 같네. 그렇다면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던져주어야지. 그의 계획은 진우의 조사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그는 해외의 악명 높은 산업 스파이 조직이 미래타워의 퀀텀 코어 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들을 시스템 곳곳에 심어 놓았다. 교묘하게 위조된 데이터 접속 기록, 암호화된 통신 채널의 흔적, 그리고 몇몇 핵심 연구원의 개인 계정에 대한 외부 해킹 시도까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가상의 적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그 미끼를 물었다. 그는
아라의 악몽이 외부의 산업 스파이가 일으킬 파괴 공작에 대한 예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이 온통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쏠려 있는 동안 최태석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는 진우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오히려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일시적인 취약점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강진우의 방패가 결국 강진우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 되도록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잠든 아라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미약한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가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고 충격적인 이미지가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사나운 눈매와 입가의 흉터가 인상적인,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남자의 작업복에 새겨진 작은 로고. 이씨 건설 미래타워의 여러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얼굴과 함께 들려온 짧은 단어였다. 그것은 아라의 생각이 아니었다. 악몽 속에서 그 남자가 내뱉은 혼잣말에 가까웠다. 최 부회장, 이번 일이 끝나면 약속한 건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외부에 적은 없었다. 처음부터 적은 내부에 있었다. 바로 최태석. 그리고 이씨 건설 소속의 저 흉터 있는 남자가 그의 하수인이었다. 최태석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들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고 자신은 그 연극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서재로 달려가 이씨건설의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수백 명의 이름과 사진 속에서 그는 마침내 그 얼굴을 찾아냈다. 현장 폭발물 처리 전문가 출신의 기술자. 이름은 김기태. 그의 범죄 기록 조회 결과 과거 불법 폭발물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태석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해킹이 아닌 물리적인 폭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가 보았던 불과 붕괴의 악몽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미래였던 것이다. 진우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그는 최태석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 있었다. 자신이 외부 위협을 막기 위해 내렸던 모든 조치들은 이제 최태석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이었다. 재앙이 터졌을 때 세상은 강진우가 가상의 적에 집착하다가 내부의 진짜 위험을 놓쳤다고 비난할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일으킨 시스템의 일시적인 취약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 명예,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시계는 째깍거리며 운명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는 이 어두운 추격전에서 수세에 몰린 사냥감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반격할 시간이었다. 김기태라는 이름과 그의 얼굴, 그리고 최태석의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강진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혼란스러운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냉정한 분노와 결의가 들어섰다. 적의 정체와 목적이 명확해진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미래타워의 완공 기념식이자 그랜드 오프닝 행사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날은 최태석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길 디데이일 것이 분명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미래타워의 모든 구조 도면과 시공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김기태가 폭발물 전문가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라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불과 붕괴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테러의 결과물로 보였다. 그는 김기태가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경로와 그가 담당했던 작업 구역을 붉은 펜으로 표시해 나갔다. 수백 개의 가능성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면 위에 펼쳐졌지만 결정적인 한 지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잠옷 차림의 아라가 문가에 서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감은 진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그의 뇌리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강력한 이미지가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파편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영상과도 같았다. 김기태가 타워의 지하 4층 중앙 기둥빛 7 구역의 배관 점검 통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 그의 손에 들린 타이머가 부착된 소형의 고성능 폭탄. 그는 그것을 기둥의 내부 철골 구조물과 연결된 가장 취약한 지지대에 부착했다. 그리고 진우는 보았다. 폭탄의 디지털 타이머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들. 그것은 정확히 그랜드 오프닝 행사 당일 진우가 축하 연설을 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태석은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이의 작은 몸을 통해 전달된 이 끔찍한 진실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아라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아빠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작은 믿음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그에게 100만 대군과도 같은 용기를 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미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태석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 앞에서 진우는 폭탄이나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추적해온 해외 산업 스파이 조직의 위협을 극대화하여 보고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적들이 그랜드 오프닝 당일 대규모 사이버 테러와 물리적 파괴 공작을 동시에 감행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의 편집증을 의심하던 이사들조차 그의 비장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에 압도당했다. 따라서 저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전례 없는 수준의 비상보안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술렁였다. 최태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진우가 자신이 던진 미끼를 제대로 물었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진우가 외부의 가짜 위협에 허둥대며 소란을 피울수록 자신의 진짜 계획은 더욱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진우의 제안에 가장 먼저 찬성하며 그의 용단을 칭찬하는 연기까지 펼쳤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낸 진우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비상보안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력 배치를 자신의 의도대로 재편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지하 4층을 포함한 타워의 하층부 전체를 시스템 최종 점검 및 방사능 누출 대비 훈련 구역으로 선포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접근을 통제했다. 이것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두 번째로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보안 요원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특수 대응팀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 지휘를 박 실장에게 맡겼다. 물론 그는 박 실장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실장, 이번 훈련의 핵심은 자네와 자네 팀에게 달려있네. 훈련 시나리오는 극비사항이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자네 팀은 지하 4층 B7 구역으로 즉시 진입해 정체불명의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하지 말고 내 명령에만 따르게. 박 실장은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처절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태석을 자신의 감시망 안에 묶어두어야 했다. 그는 최태석에게 비상훈련의 총괄 지휘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를 타워 최상층의 중앙통제실에 자신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다. 밖으로는 CEO와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위기 상황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우가 최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바로 곁에서 감시하고 그가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취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그의 모든 계획은 오직 딸아이의 예지 능력이라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 만약 아라가 틀렸다면, 만약 폭탄이 다른 곳에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 테크의 CEO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망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다. 그랜드 오프닝 전날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미래타워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며 진우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틀렸었어. 세상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네. 우리 아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 당신이 옳았어. 내가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나에게 힘을 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해졌다. 이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CEO 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아버지 강진우였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미래타워의 그랜드 오프닝 당일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첨탑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모습은 인류 기술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빛처럼 보였다. 타워 주변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귀빈들과 언론사 그리고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축제의 열기 속에서 오직 강진우만이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모든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극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상층의 중앙 통제실은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석이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타워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 강진우와 최태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최태석은 만족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연출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진우가 가상의 적을 쫓아 우스꽝스러운 비상훈련을 벌이는 동안 자신의 진짜 걸작이 완성될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강 대표, 너무 긴장할 것 없네. 자네가 준비한 훈련 덕분에 우리 미래 타워는 그야말로 철옹성이 되었으니 오늘은 마음껏 즐기게나.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관용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지하 4층 빛을 구역을 비추는 카메라에 고정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재앙의 심장이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박 실장과 특수 대응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그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마침내 강진우가 연단에 올라 축하 연설을 할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최태석이 계획한 폭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태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통제실의 지휘는 부회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부회장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최태석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그를 통제실 안에 완벽하게 묶어두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다. 예상대로 최태석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단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우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통해 박 실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코드 레드. 3분 후 실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연단에 선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중요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1분, 30초, 10초. 그가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내뱉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건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둔탁하고 거대한 충격이 땅을 뒤흔들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세차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일제히 넘어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장내에는 공포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중앙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규모의 붕괴나 화염은 보이지 않았다. 진우가 사전에 지하층을 비우고 폭발 예상 지점 주변의 구조를 훈련을 명목으로 보강해 둔 덕분이었다.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중앙 통제실에 있던 최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자신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고작 이 정도의 미미한 진동으로 끝났단 말인가?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강진우가 무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빛을 구역에서 폭발물 잔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기폭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연쇄 폭발입니다. 그제야 진우는 깨달았다. 최태석은 이중의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첫 번째 폭발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는 그 이후에 터질 두 번째 폭발이었던 것이다. 아라의 예지는 첫 번째 폭탄까지밖에 보지 못했다. 최태석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에 숨겨져 있던 작은 원격 스위치를 눌렀다. 그는 강진우에게 보란듯이 속삭였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강 대표. 스위치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과 함께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 타워의 중간층을 강타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섬광이 터지고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거대한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진우가 서 있던 연단 바로 위에 천장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래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비규환 속에서 진우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철이 뒤틀리는 굉음에 묻혀버렸다. 그가 몸을 날려 사람들을 밀쳐내는 순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의 바로 뒤를 덮쳤다. 그의 시야는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먼지 냄새와 피비린내가 그의 의식을 깨웠다. 그는 무너진 철골과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깔려 있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 무너진 테이블, 아래의 작은 공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딸아라의 모습을. 아이는 그랜드 오프닝의 소란을 틈타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몰래 이곳까지 따라왔던 것이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절망이 그를 덮쳤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이 모든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던 이유인 바로 그 아이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가장 위험한 지옥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최태석도 회사의 미래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딸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부서진 다리의 고통을 잊은 채 오직 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적인 정적 속에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방은 지옥과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철이 찢어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던 굉음은 이제 멎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희미한 신음소리와 절망적인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강진우의 세상은 무너진 잔해 아래의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코에서는 매캐한 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고 짓눌린 다리에서는 감각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그의 심장을 찢는 공포에 비할 수는 없었다. 그의 딸 아라가 이 지옥의 한가운데에 함께 있었다. 아라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딸이 갇혀 있는 테이블 아래의 공간으로 기어갔다.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의 손끝이 아라의 작은 어깨에 닿았을 때 아이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공포가 그의 심장으로 직접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가. 아빠가 여기 있어.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에 가까웠다. 그때 주변의 잔해더미 속에서 다른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신음이었지만 곧이어 공포에 질린 외침과 절규로 변해갔다.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2차 붕괴의 공포가 어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혼돈 속에서 유독 날카롭고 이기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태석이었다. 그 역시 살아남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고 있었다. 강진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어리석은 훈련놀이가 이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이 우리 모두를 죽일 셈이야. 그의 악에 바친 고함은 생존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신과 원망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정된 공간, 희박해지는 공기.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아라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는 이 끔찍한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도 빛도 아니었다. 하나의 감각, 하나의 느낌이었다. 마치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거칠게 뛰던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속에 작은 평온이 찾아왔다. 그 중심에는 강진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아이, 아라가 있었다. 아이의 힘이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미래를 보는 예지나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공감의 파동이었다. 아라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공포와 고통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받아들인 후 그것을 수십 배의 평온과 용기로 바꾸어 다시 세상에 내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연대감이 싹텄다. 그리고 그 고요한 연결의 파동 속으로 유일하게 불협화음을 내는 한 사람의 추악한 내면이 모든 이에게 남김없이 드러났다. 최태석의 마음이었다. 아라의 힘은 그의 위선을 모조리 벗겨내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겁함과 공포, 그리고 이기적인 계획의 전모를 모든 생존자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중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들었다. 젠장, 일이 틀어졌어. 나만이라도 살아나가야 해. 저놈들을 방패 삼아서라도 강진우 저 자식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의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악의가 한편의 끔찍한 독백이 되어 모두의 의식 속에 울려 퍼졌다. 최태석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침묵의 시선들을 느끼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온 세상에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한때 존경받던 부회장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벌거벗겨진 영혼을 가진 가장 비천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그의 패배는 법정이나 이사회가 아닌 이 어둠 속에서 6살 아이의 순수한 힘에 의해 완벽하게 선고되었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아라가 보내는 오직 아빠만을 위한 메시지였다. 그것은 구조도나 설계도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나의 길이었다. 무너진 철골 사이의 좁은 틈, 아직 버티고 있는 기둥,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대피 경로. 아이는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유일한 탈출로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인도를 믿었다. 그는 부서진 다리의 고통을 잊고 아라를 등에 업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오. 길이 있소. 나를 따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힘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아라의 힘으로 하나가 된 생존자들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라가 보여주는 빛의 길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었다. 위태로운 잔의 더미를 넘고 아슬아슬한 틈을 통과하며 그들은 절망의 어둠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다. 구조대의 탐조등 불빛이었다. 희망의 빛,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헤치고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명의 생존자들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부상당한 CEO의 등에 업힌 어린 소녀의 인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먼지와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뒤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끌려 나오는 최태석의 모습도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몇 달 후, 기적적으로 재건 공사가 시작된 미래타워의 부지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작은 공원 벤치에 강진우와 아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우의 다리에는 아직 깁스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고 따스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서 아라는 맑은 목소리로 제잘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부녀 사이의 기적적인 연결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비상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배경음악 같은 것이 되었다. 아빠, 다 그렸어요. 아라가 자랑스럽게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배경에는 새로 지어질 미래타워의 모습도 보였지만 예전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지개가 떠 있는 따뜻하고 희망찬 모습이었다. 진우는 그림을 보고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이제 딸의 마음속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아이의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CEO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이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날 6살 딸아이의 힘은 무너진 건물 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갑게 무너져 내렸던 한 남자의 세상까지 구원했다.